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주제가 너무 어렵고 생소한 주제라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없이 김밥을 30개를 준비했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밥을 드시고 또 좀 부족하다 싶은 분은 나중에 빵과 우유를 더 드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지하보다 좋죠? 예, 거기도 물론 거기대로 좋은데 이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사귐이 있는 기운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리 부산 기운실 공동대표님이신 우리 최현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언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동역자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다가올 세계를 우리가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밑으로 오시면 더 좋습니다. 이 기운실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주제가 기획의 적실성이거든요. 과연 우리 시대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최고의 최선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한 상황 또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좀 살피고 또 여기저기 이 세미나도 좀 다녀보고 하다가 이 분야에 우리 부산 지역에서 특별히 서울 지역 강사들 못지않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신 분들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동명대 로봇 시스템 공학과 교수이신 안현식 교수님, 또 교회개혁연대와 SFC 동문 사역을 열심히 돕고 계신 우리 안현식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의 최병학 목사님, 부산 기운실 또 협력하고 계시고 또 부산대에서 강의도 하고 계신 귀한 교수님이며 목사님이신 우리 최병학 목사님 두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한 30-40분씩 발제를 하시고 남은 시간은 이제 또 질의응답으로 해서 한 8시 한 30분에서 40분쯤까지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아마 한 8시 40분쯤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것들은 좀 미리 적어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현식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교회개혁연대 뭐 이렇게 또 기독 NGO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뭐 그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 얼굴에서 그런 뭐 목사와 유사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뭐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철학과 전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로봇 철학 전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사실 이
저 로봇 철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유사한 내용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호모 메카니쿠스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한 7, 8년 전에 이 관련해서 사회학 관련해서 논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모 메카니쿠스라는 틀로 오늘날 논의되어지는 4차 산업과 또 뭐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뿐만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인간과 기계와 관련해서 이 틀로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이 틀의 장점은 이런 틀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래가 그렇게 두려운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온 또 앞으로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 지나치게 우리가 소위 기계, 지능화된 기계 또 네트워크화된 기계에 대해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은 우리가 벗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호모 메카니쿠스를 좀 정리를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역사적인 1, 2, 3, 4차 역사, 산업혁명 역사와 이어지는 이제 로봇 사회에 도래되는 상황들 좀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휴먼은 좀 약간의 미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함의들과 몇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4차 산업 또 이어서 그 포스트 휴먼의 어떤 이런 그 논의들, 담론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키가 되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능화된 기계가 AI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은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할 것인가?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 개념 정리가 지금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최병학 목사님이 또 이걸 가지고 과제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국가 과제를 받으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면서도 또 인문학을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또 과제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 이런 포스트 휴먼 논의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그 있습니다만 이제 극적으로 보면은 인간 자체의 뇌를 스캔해서 그 컴퓨터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봇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이 영생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기계화가 결국은 본성을 사라지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이제 있습니다. 몇 가지 논쟁들과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게 되어지면 영화들입니다. 이제 관련되어진 영화들이죠. 그래서 뭐 오래 전부터 이 로봇과 관련되어진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란 말이 또 로봇이라는 그 실체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 이후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 로봇이란 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용으로 실질적으로 응용한 것도 한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굉장히 우리 공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생겨진 학문 분야로도 볼 수 있고 로봇이란 분야가 그러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종 또 이 소설이라든지 픽션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영화 매체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예술 쪽에서 뭐 이런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 기괴한 형태의 이런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인간의 어떤 그 기계화된 모습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시사점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호모 메카니쿠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제 제가 이 인간과 기계 또 인간과 도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그 다양한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기술 사회학 또는 기술 철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접근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보시는 거죠. 기계는 이제 보통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기계는 인간의 몸의 연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켈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 내부적으로 정신적인 것까지도 기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뭐 그 우리 기계로부터 인간의 어떤 속성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헤로웨이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아주 진보적인 그 페미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여성 해방의 입장에서 이 기계가 큰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거대 기계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다라는 이 먼포드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기술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뭐 아주 그 책을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이 기술 자체가 결국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엘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룰도 이 기술 사회학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가 인간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과 기계가 상당히 공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이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데 이미 인간은 기술권 속에 산다. 기술의 어떤 이 소위 공기처럼 기술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간 자신을 내 변화를 자각하면서 또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들 또 공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호모 메카니쿠스라는 의미 자체를 이제 이런 이제 뭐 스타디를 좀 해오면서 내린 결론들은 뭐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인류가 등장한 이후에 자연에서 느끼는 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자연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기계가 인간의 일부가 되어 왔고 또한 인간 또한 기계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역사성이 있다. 역사적 어떤 발전의 어떤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계적 인간과 인간적 기계가 서로 내파되어지면서 혼성되어지는 특성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낯선 형태로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낯선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좀 떨어져 있다가 좀 초보적인 도구를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불연속적인 어떤 성장도 있죠. 변화도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과 기계가 서로 융합되어지고 혼성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 기계, 기계 인간인데 그게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생체를 라는 어떤 이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계화되어지는 사이보그, 그다음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이건 순수한 기계인데 기계가 점점점 발전해져서 인간처럼 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발전하되 여기서 포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 혼성이 되어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앞에서 이제 뭐 이런 미래학자들 또 뭐 좀 저는 상당히 픽션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뭐 인간의 뇌를 스캔해서 우주로 날려 보낼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은 조금 이제 지나친 어떤 그런 접근들이 아닌가. 인간의 어떤 본성 그 중에서 이제 의식이죠.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인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그런 호모 메카니쿠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에서 자동화가 되어지죠. 기계로 통해서 자동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화 되어지는 현상들, 대량 생산되어지면서 오히려 인간이 부품화되어지고 주변화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뭐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포스코에 관련된 이제 과제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거기 가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실질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자동화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 하나 있으면 공장장이 있으면 그 밑에 뭐 한 50명씩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데 지금은 뭐 10분의 1 수준도 아닙니다. 뭐 서너 명이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화라는 의미 뭔가 하면은 그럼 인간은 뭐 하느냐? 모든 것을 기계가 다 생산을 해내고 뭐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나머지 이렇게 끄트리를 갖다 잘라낸다든지 포장을 하는데 뭐 포장도 기계가 다 하는데 그걸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뭐 주변화되는 것이죠. 생산에 있어서 소위 이제 노동의 소외가 이제 발생하는 현상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로 이제 2차 산업혁명, 약간 이제 우리가 그 2차 산업, 뭐 1차 산업 하는 거 약간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미디어 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TV나 전화 같은 것들이 인간의 시각과 청각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거대 매체, 기계 시스템, 이게 이제 거대 매체나 기계 시스템을 본다면은 그렇지만 이제 2차 산업에 있어서 이제 쌍방이긴 하면서도 서로 이제 그 인간의 기계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맥루한이 이제 말한 이제 그 매체와 관련된 논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기 매체는 과거의 1차 산업의 그 기계 매체에 비해서 내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차 혁명, 이 정보 혁명에서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과 기계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제 한 차원 이제 그 혁신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터넷 공간에서 공간과 시간을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이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그 뭐 인터넷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리얼타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측할 수가 있고 제어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미 이 3차 혁명에서 우리는 이미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초월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이 사이버 공간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나타나는 기계로 통해 가지고 인간의 몸이 인간의 인지적 기능이 무한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특징들, 기계화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화된 기계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있어서 4차에 있어서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초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연결. 그러니까 뭐 IoT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모든 그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지고 사람, 산물, 공간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 여기 CPS라는 것이 이제 그겁니다. 사이버, 그다음에 그 CPS 이제 저 IoT, 사이버 피지컬, 소사이티 또는 뭐 이런 거 스페어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상 현실과 또 이 현실과의 어떤 통합이 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그먼트 리얼리티, 뭐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요. 생산 자체도 가상 공간에서 이제 다 이제 하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실제 공간에서 피지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이제 4차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좀 3차 산업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능 노동의 대체입니다. 우리 이제 3차, 2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단순 노동은 상당 부분 다 대체가 되어 버렸죠. 다 대체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소위 최고의 지식이 필요한, 최고의 이제 지식적인 어떤 그 지능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지 또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주로 단순 노동자들이 소위 이제 이 노동의 현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만은 4차 산업에서는 그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이 대체되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문적 노동도 대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뭐 로봇 사회 등장. 제가 이제 이 로봇 하다 보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호모 메카니쿠스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 인간화가 지속되어진 우리 어떤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이 되어지긴 하지만 통합이 되어진다는 건 상당히 이제 상당히 어렵다. 뭐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단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인간이 기계화되어지는 사이보그, 그다음에 기계가 인간화되어지는 안드로이드가 이제는 이제 상당히 구분되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로봇 사회에 이제 포착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특히 전쟁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많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는 로봇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벌써 이 이야기도 벌써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10만여 대의 로봇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미군에 있어서는 로봇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과거부터 뭐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뉴스상으로 은밀한 성과 개인 영역까지 지금 로봇이 침투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1921년도입니다. 1921년도. 그러니까 뭐 우리 3.1 운동이 좀 지나고 나서 비로소 로봇이란 말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용이 되어진 것은 1979년도 이때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BC 4세기부터 해서 물시계, 자동화되어진 물시계, 특히 이 일본에서는 이 작은 인형,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이 가락구리에 상당히 발명이 되어지고 활용이 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인간인데 기계가 인간화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계인데 인간화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키스밋이라는 로봇입니다. 자,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눈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 로봇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로봇이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인데, 저것이 폭탄을 터뜨려져 가지고 다리가 하나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새 것을 갖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계가 자기 동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로봇에다가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급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 나온 파로라는 로봇인데, 저 로봇이 인간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가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로봇들은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의료용 로봇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 섹슈얼리티가 상당히 또 기술의 발전과 상당히 관련되어집니다. 이제 인터넷에 최초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도 역시 이제 이런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계하고 인간과의 결혼이라는 문제까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이제 아킨이라는 이제 로봇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로봇이 이제 이렇게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인간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기계화, 이거 앞에는 기계가 인간이 되어지는 것, 지금 인간이 어떻게 기계가 되어지고 있느냐. 좌편에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이 여성 이름은 이게 호주에 사는 여성인데 국제 미인대회도 출전해가지고 수상도 했고요. 달리기 또 선수가 돼가지고 또 1등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제 잘려진 저 부분에다가 옵션을 여러 개 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종류가 있습니다. 미인대회 나갈 때는 진짜 다리처럼 되어진 거, 달리기 할 때는 저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서 전혀 다리가 없는 부분들이 자기한테 인생에 있어서 전혀 의미를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서구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팔이 잘려 나가는 사람들이 센싱과 액추에이션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행위를 하고 싶으면 그 행위의 의도 자체가 전극을 통해 서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봇 팔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센싱 되어진 정보, 물체를 이렇게 집을 때에 그 정보 자체를 다시 가져다가 또 연결시켜줘서, 상당히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금속 보출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실제 손과 유사한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어지면 나방인데 저기다 정글을 심어가지고 나방의 위치를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듯이 인간도
어떤 점검을 씹어가지고 원하는 신호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약간 이 사이코 같은 사람인데 이 영국에 있는 하여튼 교수입니다. 팔에다가 이제 그 센서를 심어놨어요.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 움직임 정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역시 나의 느낌 자체가 원격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피지컬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로봇이 인간이 어떻게 기계화되어지고 기계가 또 인간화되어지느냐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자체가 이제 수렴해 나간다면 이제 그것이 포스트 휴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되어진 이야기들 하는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이제 빌 조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 기술, 로봇,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은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축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커즈웰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옹호적인 입장을 가지는데요. 뇌 정보 스캔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정보를 보관하고 포팅함으로써 영생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기계의 확장이 결국은 인간 복제와 복제기관 의식이 적용되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적인 논쟁이 이제 불가피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의식과 권리,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뇌의 정체성으로부터 뇌의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냐 기계냐는 어떤 구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라백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휴먼의 극단적인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언젠간 로봇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공학 내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자공학회를 부산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로봇 지능,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싱귤러 포인트가 언제냐? 앞으로 47년 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되어지면은 인간의 모든 어떤 역할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모라백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로봇이 결국은 영구적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은하계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로봇 사피엔스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가면서 이제 몇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동의 종말은 오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노동의 종말은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한 10년 전에 이야기했죠. 한 15년 전에 이야기했죠.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급속하게 대체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취업 못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 대기업이 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제3의 물결 이야기했고 정보와 사회 우리가 깊숙이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한 두 달 전이었습니까? 은행에 무인은행이 되어졌는데 굉장히 저렴한 이자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변에 또 은행들 다니시는 분 물어보니까 따라간다고 지금 현재 서서히 지금 은행 지점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이제 로봇이 대체되는 현상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노동 소외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는 노동은 핵심적인 어떤 기능이 아니고 부가적인 부차적인 것들만 하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자동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대체될 것이다. 자동화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은 손을 들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틀 일하고 이제 5일 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고용 환경을 이제 소위 이제
기계에 의한 자동화에 의한 생산에 대한 이익은 소수에게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에게 자본이 더 강화되어지면 축적될 것이고요. 불평등이 아마 극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 하에서 분배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저는 좀 부정적인 이 답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그 오지에 갔을 때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칼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죠. 예. 칼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칼 자체가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화된 로봇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빅브라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져가지고 아주 독재자, 그게 이건 물론 이제 소설 속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빅브라더가 인간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술과 기계에 대한 맹신을 거부하고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될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뇌 스킨으로 영생한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좀 그야말로 픽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 포스트 휴먼 자체에서 이제 접근한 방식이 그 소위 이제 문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 논쟁을 이 담론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뇌스캔으로 영생한다는 말은 조금 지나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논쟁도 사실 현실을 좀 벗어나면서 결국은 이 담론을 이제 독점한 현상이 또 생기지 아니할까. 오히려 앞에 보여지는 당장에 우리가 마주한 노동의 종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아시모프의 윤리라고 해서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로봇은 인간을 해야만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봇 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벌써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은 뭔가 하면은 이 인간과 거의 대등한 로봇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로봇은 그게 있습니다. 그 한국의 로봇 현장에 보면 6장에 보게 되면은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 개조나 로봇 남용을 금한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에게 소위 기계 권한이죠. 로봇의 권한을, 로봇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로봇 윤리 부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그 로봇은 결국은 인간의 유익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애초에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자체가 이제 적절히 차단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로봇의 윤리는 인간의 로봇을 만들면서 로봇에게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 로봇이 인간에 대한 대우도 결국은 책임이 어디에 규착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만드는 인간, 또 그것을 만들게 하는 어떤 정치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 이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로봇 인간에 대한 대우도 로봇 자체에 투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체도 인간에게 규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로봇에 대한 대우입니다. 자,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AI라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오래된 로봇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부숩니다. 왜? 저 로봇들이 나의 직장을 빼앗았기 때문에 해서 막 이렇게 부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그 영화에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잔인성을 때 거기서 이제 약간 부각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아기가 예쁘게 생긴 아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아기가 싫어졌다고 아기 인형을 막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그건 그냥 사물이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이 투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로봇에게 앞에 우리 한국에서 만든 로봇 헌장처럼 로봇에게 일정한 형태의 윤리성을 부여하는 것, 인간의 로봇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도 부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윤리적 대우와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자라났다면 쉽게 인형들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살아난다면은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인간화된 기계에 대한 죄기적 윤리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로봇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윤리적인 입장 자체는 결국은 인간으로 제기되어진다라는 죄기적 윤리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더 인간화된 기계가 나타나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오늘 발전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